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의 회사원입니다. 저는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갑상선에서 너무 많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심한 경우 갑상선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요즘은 많은 약이 좋아져서 약만 잘 챙겨 먹는다면 평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약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경우 중독으로 인한 발작과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시기라는 병입니다. 제 엄마와 할머니는 갑상선이 약해서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다가 돌아가셔서 아마 유전적인 요인이 큰 것 같아요. 제가 갑상선 항진증 진단을 받은 건 2년 전에 그랬던 일 때문이에요. 갑자기 체중이 10kg 정도 감소했는데 몸무게가 이유 없이 감소한다면 반드시 건강 문제가 있는 것일 거라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이 병원을 꼭 찾아보라고 권유했죠. 건강검진을 받아본 결과 알게 되었어요. 요즘에는 임신 중에도 복용 가능한 안전한 약이 있긴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사람마다 사례가 다르다 보니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요. 아직 결혼도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그 생각으로 인해 많이 좌절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 둘 다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외동으로 태어났고 형제나 자매가 없어서 결혼해서 아이 둘 정도는 가졌으면 하는 꿈을 품었었는데 아직 시작할 생각도 못 해봤는데 꿈이 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일만 하느라 바빠서 연애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했고 언젠가는 결혼할 때 쓰려고 모아놓았던 적금도 다 소용없어 보이고 그런 와중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새로 다니는 거래처의 영업사원이었는데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주셔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주셨죠. 하지만 저는 건강 문제도 있었고 이 사람과 진지한 관계가 되면 여러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고민이 많아 처음에는 받아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의 모든 사정과 제 병을 알고도 전혀 상관없다고 해주었고 요즘은 나이 50이 되어도 아이를 낳는 것이 그렇게 무슨 대수냐며 안전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면 되니 아직 사귀던 시절부터 저와 함께할 미래를 고려해주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에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기회를 놓치면 다음이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결국 그의 마음에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것처럼 너무 빠른 결정이었지만 남편도 가족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제 사정도 사정이 있고 남편도 40을 넘은 나이라 자녀 계획을 세우려면 빨리 해야 한다고 남편이 설득하기도 했었고요. 아마 시어머니께서 손주를 언제쯤 볼 수 있는지 묻거나 압박을 가한 것도 그중 하나일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간소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애를 맺었어요. 그러나 결혼 초기부터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제 형님, 아주버님의 아내와 제 남편 사이가 기묘하게 가깝다 싶을 정도로 서로 가까운데 남편과 동갑인 형님은 이틀에 한 번씩 집에 찾아왔는데 와서는 딱히 하는 일도 없이 집주인들이 출근한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남편이 돌아와 같이 저녁을 먹고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형님이 제게 많이 관심을 갖는 성격이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실제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가족이라 해도 집주인이 없는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은 불편했고 집의 비밀번호를 당연히 알고 있는 것도 조금 이상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초혼을 하고 오랫동안 싱글이었던 것으로 짐작하건대 집안의 유일한 여자로서 여러 면에서 총각 시절의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그를 통해 서로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았고 그것이 우리 사이에 친밀감이 있게 된 이유인지 나이도 같고 예전부터 알고 있던 지인이라는 생각도 해보고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시댁 어머님이라고 하셨다면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여기나 저런 곳에서 당신의 담담임을 드러내려 할 것 같진 않았을 거예요. 아주버님은 통화는 했지만 집에는 찾아오시지 않으셨는데 유독 형님이 혼자 그러시니까 영 기분이 깨진 적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우선 당사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몇 년이나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결혼을 했더라도 만난 지 고작 몇 달밖에 안 된 죄가 함부로 말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안 최고 어르신인 어머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주버님 역시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말하기만 했다가 괜히 부스름을 만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입 다물기로 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형님이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한 뒤 떠나는 날에는 저는 이상하게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두근두근거리고 낮에 회사에 있을 때는 괜찮았던 몸이 갑자기 피로감에 시달리며 약해지고 밥 먹으면 꼭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가야 하는 일이 매번 있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형님한테 좋지 않게 느껴져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약을 잘 먹으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혼식을 앞두고 6개월 전에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받은 압박감 및 형님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와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로 인해 몇 달 동안 응급실을 몇 번이나 찾아야 했고 결국 약 처방을 받을 시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무 중에도 병원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의사는 검사를 해보고 심각한 표정으로 약을 잘 복용 중이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갑상선 약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잘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저는 네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3개월 전 검사했을 때의 호르몬 수치가 안정되기는커녕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약을 잘 먹고 있다면 단기간에 이렇게 수치가 올라갈 수는 없다면서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절대 일반적이지 않으니 다른 원인이 혹시 있는지도 모른다며 정밀 검사를 권하셨어요. 정밀 검사 결과에서도 특별히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증가할 만한 별다른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 채 그냥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자기 애처럼 걱정해주며 당분간 건강식으로 식단을 바꿔보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아주버님께서 몇 년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어서 식이요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데 형님이 도움을 주자고 그랬어요. 전 솔직히 내키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형님이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한 게 아니어서 거절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었어요. 도와준다고 해서 거절하기 어려운 거려. 하지만 형님이 그냥 식단을 구성하는 데만 관여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남의 집으로 자주 오라던데요. 주방을 점유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동서는 회사 업무에 건강까지 챙기느라 바쁘니까 조만간 밥상은 제가 맡겨야겠어요. 아이 형님, 그렇지만 저도 그런 부분에서 너무 죄송하고요. 아이, 이젠 서방님과 결혼한 거라 그런 말은 삼가 주시겠어요. 우리도 아이가 없어 부부 둘뿐인 가족이니 서로 오순도순 돕고 살아야겠죠. 저도 남편이 야간 근무를 하느라 매일 저녁 혼자 식사하는 것이 너무 적적했고 게다가 동서가 몸이 좋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었는데 아침에 남겨두었던 반찬들을 눈치 없이 먹고 가는 모습도 미안했어요. 신경 쓸 일 없어. 모든 게 당신을 위한 것이니까.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까지 말을 나누는데 여기서 끝내자고요. 완강하게 싫다고 하면 나만 예민한 사람이 될 것 같아 더 말도 못하겠다. 그날부터 형님은 평소보다 일찍 신우집에 장까지 봐주고 요리까지 시작했고 심지어 내가 먹을 밥은 건강식이라 소금이 안 들어간 본인 입맛이나 내 남편 입맛에는 좀 싱거울 수밖에 없다면서 밥상을 2번이나 따로 처리했다. 내 전용 반찬은 아예 반찬통에 스티커로 구분해 놓고 밥도 나는 잡곡밥이 몸에 좋다고 해서 작은 밥통을 사와서 따로 뜨겁게 발라놓았다. 같은 식탁 위에서 밥을 먹는데 어째서인지 나만 혼자 외톨이가 되는 기분에 참을 수 없었다. 형님은 식사할 때마다 남편에게 이것 좀 먹어봐라. 오늘 오이가 싱싱하고 싸게 파서 많이 구입해서 오이 무침을 만들었는데 맛이 라고 말했다. 어떨까요? 라고 물으면서 맛을 자기가 집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너무 불편해서 결국 남편에게 이 부분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형님이 건강을 챙겨주시고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하지만 좀 바라기 어려운데 너무 도를 넘은 것 같아요. 아버님도 계시는데 아버님이 야간 기술자로 일하신다지만 주중에 우리 집에 너무 오래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남편이 저를 암울하구나요. 여보, 최근 갑상선 수치가 높아져서 너무 예민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좋게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증상은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서 불안감이나 초조함으로 인해 예민해지고 까칠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이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전 너무 깨끗했는데 남편이 그렇다 하니 그냥 넘어가야 했어요. 하지만 제 건강은 도저히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호르몬 수치가 위험한 수준으로 높아져서 휴가를 내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을 정도로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대한 빨리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자녀 계획은 이야기할 수준조차 안 되었고 결혼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까지요. 이렇게 남편이 너무 만족해 보이면서도 부분에 대해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기에 거짓말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만든 반찬보다 형님이 만드신 반찬이 더 맛있어 보인다는 남편의 태도조차도 불만스러웠는데 또한 나 자신이 너무 예민하고 의심이 많아서 그런 걸까 하는 생각에 참아야 했어요. 어느 날 저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떠올라 형님이 집에 오는 날만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걸까 생각했어요. 형님은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집에 오시는 번임인데 다른 약속이 있는 날에는 집에 오시지 않는다고요. 아주버님의 근무 일정이 변경되어 야간 근무가 아닌 날은 오지 않으셨어요. 그런 날에는 저는 저녁을 차려 남편과 함께 먹거나 외식을 하곤 했고 형님이 해놓고 가신 제 전용 반찬은 입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형님이 오지 않은 날에는 몸에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어제 응급실에 가야 했던 정도의 아픔이 없어져서 조금 당황했었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 동서, 지금 내가 만든 가지볶음을 버린 거야? 주말에 냉장고 정리를 하다가 약간 맛이 변한 냄새가 나서 그래도 먹어도 되는데 해준 사람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날 대청소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미리 말씀을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음식물 쓰레기를 담았으면 내놓기라도 하세요. 제가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내놓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기회에 내가 해야지 뭐. 형님은 완벽한 안주의 행사를 하고 계셨어요. 집안의 사소한 일까지 스스로 챙기시기 시작했고 주말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것까지 일일이 확인하셨죠. 그때부터 형님은 제가 빨래나 설거지를 하는 것까지 몸이 안 좋은데 해야 한다며 하지 마세요. 학원을 빼앗아 갔던 텐데 식사 후 TV를 보면서 과일을 깎아 먹기는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심지어 남편까지 형님의 말에 맞장구를 쳐서 뭔 걱정해서 돕는다며 반대 의견을 들어주면서 그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게 어색하고 신경질적인 분위기의 요소뿐이었어요. 그 이후로 형님은 자신이 만든 반찬통에 내가 손대는 것조차도 민감하게 반응하셨고 음식물 쓰레기도 반드시 자기가 버리겠다고 했어요. 마치 꼭 자기가 내게 주는 것만 먹으라고 지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가 말없이 자기가 만든 음식을 버렸기 때문에 섭섭했으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정말요. 제가 날카롭게 반응한 이유는 처음에는 이런 편집증까지 생길 줄은 몰랐는데 아닌가, 망상증이 생길 줄도 몰랐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리 형님이 저에게 어떤 일을 했을지 생각하더라도 아무리 형님과 남편이 너무 가까워서 불편해도 저가 그런 망측하고 끔찍한 생각을 하다니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번 의심이 마음속에 생기고 나면 불길처럼 급속히 퍼져나간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의심을 거두기 어려웠고 이대로는 몸도 마음도 망가져서 직장 생활은 물론 결혼 생활조차 제대로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결국은 제가 처음에 날카로운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차라리 확인해 보죠.
어차피 안 할 거라면 계속 이렇게 의심만 한다면 결국 두 사람의 무슨 소리든 하고 말 거예요. 내 두 눈으로 직접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걸 확인하고 깔끔하게 털어내자는 생각으로 남편과 형님께는 말하지 않고 반려동물 케어용으로 나온 팩캠 2개를 샀어요. 음성 녹음까지 되는 고화질 최신형 모델을 구입해서 거실과 주방에 설치했고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도록 최대한 작은 사이즈로 서서 인테리어 소품 사이에 요령껏 잘 숨겨 놓았어요. 점심때 집에 잠깐 와서 설치해두고 간 거예요. 혹시나 제가 집에 다녀간 것을 형님이 알게 되면. 다음날 제가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집에 와 계셨습니다. 일 먼저 해주신 뒤 팩캠 화면을 보던 저는 갑자기 상사의 부르는 소리에 방해받아서 영상을 계속 보지 못하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기 힘들었습니다. 그 그림을 바로 전에 소재를 찾아내기가 힘들어질 정도로 그날의 일들이 너무 조마조마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일주일간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어 언젠가 나중에 보면 되겠지 생각하며 회사 일과 먼저 집에 가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는 여자 둘이서 기다릴 것이며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집에 돌아갈 예정이었죠. 완성된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형님은 남편과 함께 거실에서 TV를 좀 보다가 돌아가셨어요. 한참 의심이 깊어지던 때여서 저는 팩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었던 터라 그날은 몸이 좋지 않다고 핑계를 대고 했지 감축에 들어가 자는 척을 했기 때문에 식사를 함께하지 않았어요. 형님께서는 나중에라도 생각나면 먹어요. 동서 좋아하는 의미 해놨어요. 하며 다정한 목소리로 뒷정리까지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고맙기보다는 서러웠어요. 제 건강과 관련된 의심도 있었지만 이 집에서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것만 같은 생활을 몇 달이나 했던지요. 했었기 때문에 이를 결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결혼 직후부터 우리 남편과 나만의 공간이어야 할 신혼집에 당연히 들어와 이 집의 주인처럼 행동하는 여자가 또한 남편 형님의 아내라는 타이틀 때문에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요? 네. 심지어 사위도 아무 말이 없는데 왜 난 내가 뭘 말할지 모르겠었고 결혼 직후부터 건강이 계속 나빠지면서 기가 죽고 남편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에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도 있었어요. 몸이 좋지 않아서 집안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형님이 도와주어 주시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용기를 내고 있어요. 제가 넉 달 동안 살아온 동안 외로움과 자격지각 때문에 우울해진 적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도 형님이 오지 않은 날과 비슷한 상황에서 내 상태는 아주 좋았어요. 예전에 형님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거의 초죽음이었던 반면 밤이 늦어도 눈이 몹시 X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잠을 가장하는 척해서 고생했었죠. 제 남편은 별로 몸이 좋아하지 않아서 누워있는 제게 한 번도 힘주지 않고 계속 거실에서만 TV를 보던 채 11시가 넘어서 방에 들어왔고 내게 말 한 번 건네지도 않고 직접 방에 들어와서 불 조그맣게 스탠드를 끄고 그 자리에 누워버렸어요. 그러나 물론 그때는 내가 자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의지를 피해서 그러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서운함과 의심이 충분히 쌓여서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널리 알려진 머리만 베면 곧 빠져들 사람 중 하나인 것 같았는데요. 이불을 덮고 누운 지 얼마 안 돼서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코를 골고 있기 시작하자 남편이 깊이 잠들었음을 확인한 후에 조용히 침대를 빠져나와 거실과 주방에 설치해둔 팩캠이의 처음 위치를 확인했고 바로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오늘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까지 나는 의심이 깊었지만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줄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 또한 사연을 듣는 것이 취미인지라 다양한 해괴한 사연들이나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에 나올 법한 가족 간의 여러 범죄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평범하게 살아온 제 삶에는 그런 일들이 없을 거라고 믿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어요. 털일 때 제가 하루 종일 타면 생긴 것을 고리타분해서 제 전용 반찬을 만들고 마구 휘젓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패치면서
형님이 하얀 종이에 쓰여진 의문의 가루를 조금씩 소분해 제 전용 반찬에 놓고 마구 휘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폐잼이나 화면이 좋아도 주요 기능 같은 것은 없었기에 정확히 그 하얀 종이에 쌓인 가루의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알아내기가 힘들었지만 몇 번이나 자세히 들여다본 결과 옛날에 가루약을 싸던 방식처럼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해당 영상만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보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의심은 더욱 깊어졌고 본인과 제 남편이 먹을 반찬에는 넣지 않고 제가 먹을 반찬에만 정체불명의 흰 가루를 뿌린 것과 형님이 해주신 밥만 먹고 나면 제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이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께 오랜만에 연락이 오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만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옛날처럼 여유롭게 살아보고 싶다며 멀지 않는 경기도 외곽에 집을 한 채워 더 전원 생활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워낙 거칠을 싫어하고 털털하신 분이시니 시집살이라면 본인이 더 치를 떠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몸이 약한 것도 다 이해해 주셔서 서로 귀찮고 힘들기 때문에 얼굴도 명절이나 만날 때에만 보고 전화도 일부러 자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안부 전화가 자기가 더 싫다고 말씀하셔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여쭈곤 했었어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안 그래도 전화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이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할 게 없어. 다른 게 아니라 김치를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먹을 거 하고 큰 놈 집에 가져다 줄 것까지 넉넉하게 준비했으니 너 좀 와서 가져가라. 오랜만에 작은 며느리 얼굴도 좀 보고. 그럼요, 어머니, 마침 잘 됐네요. 저 외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길이라서. 지금 바로 오면 돼요? 1시간이면 충분할 거예요. 그래요. 운전 조심하고 천천히 와요. 그날 저는 오랜만에 어머니 얼굴을 뵙고 차 한잔하며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다 왔어요. 그런데 우연히 어쩌다 형님 댁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형님이 자신의 서방님이라고 하니까 우리 신혼집에 그렇게 자주 오신다는 걸 모르셨던 거예요. 이상하네요. 제가 서울에 살 때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하시면서 아무리 그래도 신혼집에 그렇게 막 쳐들어가는 건 시누이도 안 하는 짓인데 잔소리 좀 해줘야겠다고 하셔서 어머니께 고자질하시지 않게 조심스럽게 부탁드렸는데 어머니께서는 그냥 아무런 말씀 없으시라고 해주셨어요. 얼마나 진담이 나던지 그 가루약이 정체를 밝히기 위해 증거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셔서 형님이 집에 오지 않거나 조심하게 되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부탁을 마지못해 수락해 주신 후 혹시라도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서울로 다시 돌아온 후에는 5시가 조금 지나 있었어요. 형님 집 근처에서 형님께 전화를 했는데 형님께서는 오늘 일찍 출근하셔서 마트에서 장을 보느라 계셨다고 하며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김치냉장고에 놓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비밀번호까지 눌러서 들어가는 것이 찝찝했지만 형님도 그렇게 하시니까 별 문제 될 게 없겠다 싶어서 김치만 넣고 집을 나서려고 했는데 그러던 중에 김치냉장고를 찾으려고 냉장고 문을 열다가 식탁 위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어요. 하얀색 목욕 바구니와 같은 것 안에는 수많은 약들이 들어있었어요. 대부분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같은 것들이었지만 그 중에는 두꺼운 약봉투에 담긴 엄청난 양의 처방약이 눈에 띄었어요. 그 양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한 달 넘게 먹을 수 있는 양이었고 환자의 이름으로 형님이 적혀 있었어요. 형님께서 제게 지병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약봉투에 적힌 성분들을 카메라로 찍어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날도 형님이 식사 준비를 하면서 하셨어요. 정체불명의 가루를 제 밥에 뿌렸어요. 이번에는 저에게만 따로 만들어 주시던 잡곡밥에 뿌린 것이 확인됐죠. 그러나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안방에 들어가서 앱으로 영상을 확인한 후
그날도 식사를 거부했고 형님은 계속해서 저녁을 거르며 몸이 좋아질 것도 나빠진다며 예민한 목소리로 잔소리를 하셨어요. 형님이 주는 밥을 먹지 않게 된 후로는 질 건강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날은 회사에서 정기검진 날이어서 반차를 내고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선생님께 그날 형님 집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러 가셨어요. 선생님, 혹시 이 약의 성분이 뭔지 아세요? 이것을 왜 궁금해 하시는 거죠? 그게 제 형님이 드시는 약인데 형님이 지병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전혀 안 하셔서 요즘 몸이 워낙 안 좋아서 제가 형님께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하는데 아픈 사람에게 집안일을 돕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죄송스러워서 직접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냥 알고만 있으려고요. 알고 있어야 앞으로는 조심할 텐데요. 의사의 입장에서 원래 이런 거 함부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약의 성분들을 보니 환자분 형님께서는 갑상선 저하증을 앓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갑상선 저하증이에요. 네, 이수경 환자분이 겪고 있는 갑상선 항진증과는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질환이라 호르몬 수치를 높여주는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그럼 제가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피식 웃으시면서 그러셨어요. 에이,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마세요. 증상이 완전 반대인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이에요. 서로 약이라도 잘못 받고 먹다가는 큰일 납니다. 완전히 극약이에요. 서로한테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농담처럼 말씀하시고 이만 검사 결과를 보자고 하셨고 이전 검사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했어요. 당연히 그럴 것이죠. 형님이 주신 밥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다음번 검진 때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빠르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준 잡곡밥과 반찬을 챙겨서 경찰서로 달렸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형님이 제가 먹는 음식에 약을 섞었다는 사실을 감지했다는 뜻이에요. 상당량의 극약을 제 밥에 섞었기 때문에 제 증상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경찰서에 도착한 후 챙겨간 증거품과 팩캠 영상을 경찰에 제시하며 수사를 요청했고 반찬과 밥은 즉시 국가수사로 넘어갔습니다. 성분 검사를 시작했으며 경찰 역시 반신반의하면서도 즉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찍힌 영상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도 가루약의 정체가 영양제라며 어떻게 내가 동서를 얼마나 진심으로 아끼고 챙겼는데 이럴 수 있는지 의구심을 표현했습니다.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동서야, 하며 의심이 지나쳤단 말도 하던 형님은 국과수 결과에 따라 형님이 만들어둔 밥원천에 갑상샘 저하증에 쓰이는 약 성분이 검출되자 태도를 싹 바꾸고 경찰에게 싹싹 빌며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작 피해 당사자인 형제는 저는 사과 한마디도 받지 못한 채 밝혀진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남편과 형님이 대학 시절 사귀었던 사실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둘 다 같은 대학을 나왔음에도 서로 모른 척을 할 정도로 각자의 사연이 달랐던 것은 둘이 사귀던 시기에 만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댔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잠시 후 형님은 진실을 알아내고 남편이 군대를 핑계로 이별을 요청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집착하던 형님은 의도적으로 남편의 유일한 여자 형제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고 결국 남편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예전 여자친구를 신부감으로 소개했음에도 남편은 일부러 모른 척하였습니다. 남편을 다시 만나려는 망설임 속 이들의 이야기는 이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재회해서 남편이 제와 결혼하기 직전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던 것이에요. 아주버님이 결혼한 지 1년이 되었고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셨으며 어머님은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남편이 제와 결혼할 때까지 그들은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남편의 아파트에서 공공연히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던 것이었어요.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온 가족을 속이고 더럽히는 일을 하였으니까요. 그러나 큰아들도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아이 소식이 없어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한 작은 아들까지 결혼 소식이 없어서 시어머니께서는 손주는 언제쯤 보게 해줄 거냐고 제 남편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결국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내게 그렇게 대해줘서 감사하다면서 이혼을 생각하다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자는 화가 나 이혼할 맘에 먹인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간의 혼인 생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끝날 것임을 암시하면서도 이들은 서로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나씩 탓했으며 결국 결혼 생활이 양쪽 다에게서 상호 배려를 잃어버린 불행한 현실로 변모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형수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고 말했지만 결혼 후에도 불륜을 이어가냐는 질문에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반면에 형님은 결혼 후에도 관계를 유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저희 밥에 그런 짓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형님이 서방님이 먼저 얘기했었다고 했어요. 자신과 와이프가 갑상선 항진증을 앓고 있고 들어놓은 것도 꽤 빵빵해서 저 세상이 가진 않더라도 꽤 많은 진료비가 나올 것이며 중병원자가 되어 이혼하면 시어머니도 다시 본인에게 결혼하라는 소리를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먼저 권유할 거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형님 혼자 벌인 일이라며 자신이 결혼한 것에 앙심을 품고 끝까지 자기에게 집착하여 발생한 일이라고 자신한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다시 만나려고 친형까지 꼬시는 여자가 뭔들 못하겠느냐면서요. 그러다 서로 진술이 엇갈린 채로 정확히는 남편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이 매몰차게 대응하는 모습에 실망한 형님이 취조실에서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혼자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둘만의 연락수단으로 사용하던 선불폰을 증거로 제출하여 그 폰을 통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수사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사용했던 첫 번째 트렁크에서 발견된 선불폰 안에는 저에게 갑상선 저하증 약을 먹이기 위해 두세요. 최근에는 고민이 많아져서 밥을 제대로 먹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음식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했고 그 외에도 이혼하라 형님의 중용의 남편이 아닌 형님인다며 거절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논의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것을 막아내려는 것이었는데 이로 인해 그들은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의 관계도 결국 파탄을 맞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판에서 서로 마주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약화하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봐도 얼마 못 가 근처에 오게서라도 그 인연을 이어가야 할까요? 참 잘 어울리는 집신 한 쌍이다 싶은 마음도 생겼죠. 어쩌면 그렇게 잔인한 성격까지 뺀 걸까. 두 사람의 유죄가 명백하게 밝혀지자마자 제가 이혼을 요구했고 어차피 소송에서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그 남자도 순순히 합의 이혼서에 서명을 해주었죠. 집안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했어요. 시어머니는 충격에 쓰러지셔서 중풍을 당하셨다고 하고 아주버님은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시어머니를 모셔 시골로 떠났다고 합니다. 동생과는 영원히 연락을 끊으시겠다며 내가 말해봐도 소용없겠지만 미안해요. 재수씨. 형으로서 남편으로서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을 돌아가는 꼴을 몰랐던 것이 내 잘못입니다. 모두가 다 끝났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섬뜩한 악몽을 꿉니다. 너를 가만히 둘 줄 알았어야 했는데 너만 아니었어도 또 다른 사람이었더라면 뜨거웠던 사랑을 계속 즐기고 행복했을 거라고 나에게 눈을 휘둥그레하며 말했던 그 여자의 엠칼진 목소리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몇 달 동안 겁을 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자고 말했었죠. 마음을 다잡아봤지만 거의 매일 그 여자의 공포스러운 얼굴과 목소리가 꿈에 나오죠. 전 남편의 가식적이고 소름 끼치는 말들이 잊혀지지 않아요. 나중에는 밤이 오는 시간이 두렵게 느껴졌었죠. 두 사람이 상당한 시련을 겪긴 했지만 결국 언젠가는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이었기에 아직 많이 두려운 미래가 남아 있었어요. 하루가 한 달 같았고 한 시간이 영원히 같았어요. 결국 그들의 보복이 두렵고 악몽을 더는 견딜 자신이 없어 한국에서 떠나 지금은 호주에 사는 사촌언니와 고모의 곁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장기 체류 비자를 받아서 한 번씩 생각합니다. 한국에 갔다가 갱신해야 하는 처제인데
고모와 언니의 도움으로 아예 시민권을 따서 호주에 정착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호주의 아름다운 대자연과 함께하는 삶은 저에게 심적 안정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창밖으로 어스름하게 보이는 넓은 초원을 보면서 생각해보니 애초에 제 외로움 때문에 상대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덥석 믿었던 제 미련함이 만든 끔찍한 비극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현재는 누군가가 제게 관심을 보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 고즈넉한 동네에서 조용히 혼자 살아갈까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멀리서나마 제 안정을 빌어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커피앤토기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